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새로운 과정이 시작됐네요. 기출응용 과정. 말 그대로 이제 기출응용이니까 기출문제 우리 공부했었죠. 5, 6월 달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약간 변형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는 풀어보듯이 이제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기출문제는. 근데 이제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우리 1월 달, 2월 달, 3, 4월 달 계속 풀었어요. 기출문제. 중요한 것부터 계속. 근데 딱 문제를 보면 답이 딱 눈에 딱 띄잖아요. 떼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지문, 옳은 지문들이나 틀린 지문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답이 눈에 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문제에 적용하는 걸, 문제 푸는 방법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상 문제풀이 과정은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한 문제들로 구성했고, 이번에 이제 예상 문제집도 제가 만들었는데 양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다 버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집중해서 공부하자. 그래서 거의 3분의 1을 버린 것 같아요. 대신에 필요한 것들은 다 압축해서 넣었으니까 예상 문제집도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건 좀 올라도 괜찮다. 이건 그냥 추가된 지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거니까 그런 지문 빼고는 90% 이상은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 문제풀이 과정을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이제 유학집을 통해서 우리 간단히 이제 이론 정리를 하고 뭐 천천히 3, 4월 달처럼 자세히 하진 못하고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 잡아서 압축 정리, 이론 정리하고 예상 문제집 풀이를 통해서 다시 풀어볼 거고, 이제 중요한 건 풀이 방법을 좀 익혀야 돼요. 우리가 합격하려면 이론 정리를 잘하고 잘 알아듣는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더 내가 좀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아무리 문제를 잘 푸는 걸 수업을 듣고 내가 알아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열심히 반복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응용 지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자, 요약집의 내용을 정독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론 정리를 3번 정도 공부했어요. 스마트 학개론이나 요약집으로. 그러니까 수업 듣기 전에 일단은 어렵지 않잖아요. 총론 같은 경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은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단모도 있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풀이 과정 전에 먼저 요약집으로 공부할 단원들 정독한 다음에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를 풀어오시면 좋아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되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셔도 좋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상문제 풀이 과정에 참여하면 학습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이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정석적인 방법인데 내가 이제 공부할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한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에 강의할 때 50문제를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40문제에서 50문제 수업에 풀이할 건데 30분 정도 예습 시간을 잡고서 빠르게 문제를 읽어보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거 풀고 모르는 건 체크, 넘어갈 거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헷갈리는 것들이 어느 정도 체크가 됐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꼼꼼히 문제를 풀어서 해설까지 보고 오라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에 한 문제 푸는데 40초 정도 걸릴 수 있도록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서 3, 40문제를 딱, 아니 40문제, 50문제를 딱 풀어놓고서 그러면 이제 체크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수업에 오셔가지고 수업에 집중해서 듣고 내가 몰랐던 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알아가고 좀 더 보충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완성을 해서 다시 집에 가서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3시간 정도 이제 투자해야 돼요. 7월 달이니까 7, 8, 90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학개론 시간 날은 무조건 학개론만 공부한다 생각하고 복습 시간을 3시간 이상 투자해가지고 전에 공부했던 거, 요약집 정독했던 거, 기출문제 풀이했던 거, 예상문제 풀이했던 거, 다음 주부터 이제 단모도 있겠죠. 단모 풀이했던 거, 이런 문제를 쭉 복습하면서 다 정리해서 해당 단어는 오늘 하루 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완성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론 정리가 안 됐던 분들은 요약집의 정독을 꼭 하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요약집 정독을 하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복습을 해라. 복습을 하는데 3시간 이상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명심하시고,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방법은 하라는 대로만 해도 되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열심히 하셔라. 이제 시간이 없다.
이 시기에 많이 질문받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1차만 해야 될까요? 동차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뭔가 좀 의지를 가지고서 동차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1차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모의고사를 봤더니 35점, 40점밖에 안 나와서 1차가 불안하다. 그럼 여기서부터 1차를 해야 될까? 아니면 동차를 계속 가야 될까? 물론 이제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가치관이나 제 생각으로는 동차를 해야 돼요. 무조건. 1차만 해가지고 1차 합격한 다음에 2차를 안 보고 다시 이제 다음에 1차 합격하고 다음에 이제 2차 공부하잖아요. 근데 2차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차를 1년 동안 공부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50%가 안 돼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1차 합격하고 1년에 2차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1차 합격한 사람들 중에 2차만 공부해서 합격하는 확률이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2차 공부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처음 접해가지고는 1년에 공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학습 능력 뛰어난 사람들은 하겠지. 동차라도 합격하고 할 테니까 가능한 어차피 우리 시험은 2차까지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이잖아요. 1차만 합격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어차피 내년에 또 2차 공부해야 된다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나는 진짜 죽어도 1차 합격도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1차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야 이렇게 가면 1차 합격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든다면 좀 더 열심히 해서 동차로 공부하다가 물론 이제 1차에 집중해야 돼요. 1차에 7, 80% 투자하고 2차에 20, 30% 투자해서 1차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9월 달까지 1차를 잘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격 점수가 되면 10월 달에 투자해도 2차를 투자해도 운 좋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땡큐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1차가 안 되더라도 1차 공부한 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2차와 1차는 좀 차이 난 게 2차는 암기가 많아요. 휘발성이 많아. 공부하면 한 달만 지나면 싹 사라져. 근데 1차는 그렇지가 않아. 1차는 이해가 좀 더 많이 요하는 부분이고 학문이다 보니까 또 민법은 하면 할수록 늘어가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민법 같은 경우는 어찌되거나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어떤 법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겠지라고 이해가 되는 순간 이게 오래 머물러져 있어요. 내용 지식들이. 1차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다음에 공부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1차 공부하는데 다시 또 동차로 내년에 공부한다 하더라도 1차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마지막까지 어차피 동차로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최종 합격은 동차로 잡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 1차만 합격하고 내년에 2차만 공부하더라도 그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년에 끝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1년 동안 미쳐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이 공부 오래 하면 피곤해요. 힘들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남편도 힘들고 시어머니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빨리 끝내야 돼 그냥. 지금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동차를 합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안 됐다라면 공부한 건 그대로 넘어갈 거니까 내년에 더 쉽게 수월하게 공부할 거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내 자신과 타협해가지고 힘드니까 1차만 좀 하지 이러면 1차도 안 되고 다음에 2차 합격하기도 어려워요.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자, 진도 과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예습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단모 다음 주부터 진행하죠. 단모 특강인데 내가 좀 단원마다 이따가 좀 마지막에 수업 끝나고 좀 더 특강에 대한 소개는 좀 해드리겠지만 이 테마에 내가 마무리하겠다. 이때 이제 단모로 7주차죠. 7번에 걸쳐 30문제씩 이렇게 하면 총 210문제잖아요. 제가 자신하건대 210문제 올해 시험 문제 답과 관련된 24문제 이상은 무조건 들어있어요. 210문제 이것만 열심히 해도 사실 거의 모든 내용에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내가 100% 예상하진 못하지만 60점에 해당되는 예상은 무조건 어떤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노력만 하면. 저도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단모 준비할 거니까. 그래서 그 해당 단어를 마무리하고 싶으면 단모 특강까지 들으시면 좋겠다. 뭐 분위기 이렇게 무거워질 필요 없어요. 네, 열심히 하셔라. 열심히 하셔라. 자, 보죠. 일단 요약자 한번 보죠. 우리 처음에는 뭐 어려운 내용 별로 없으니까 가볍게 넘어가 보죠. 자, 부동산학의 개념이라고 나오는데 부동산학.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이죠. 부동산학. 부동산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시키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능률화 잘하자는 거죠.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활동이 뭐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하는 활동이죠.
뭐가 있냐면 사고 파는 거, 수요 공급, 거래, 투자, 개발, 관리,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학개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걸 뭐 하자? 잘하자, 효율성을 높이자, 잘하자라는 원리와 그 응용기술을 개척한대요. 원리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응용기술이라는 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관련된 업무에 적용시키자라는 얘기예요. 이건 실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이론만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도 하는 이렇게 응용과학이다라고 해석하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종합이다라고 또는 복합 개념이다라고 나오면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복합 개념이다, 종합식이다 이런 말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 등을 합쳐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종합 나오거나 복합 개념 나오면 법경기가 나와야 돼요. 자, 하나 외울 거 이거죠.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는 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추자연 기초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추상적 학문, 철학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과 즉 우주의 원리, 물리 이런 걸 연구하는 지구의 원리 이런 걸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고 이론만 연구하는 기초순수가 아니다. 추자연 기초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응용하고 사회과학이고 이런 걸 외울 수는 없어요.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얘는 아니다. 추자연 기초순수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부동산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인간이 있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학개론에서 배우는 거죠. 투자,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개발, 관리, 감정평가 이것들이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럼 이걸 잘 하고 그러면 부동산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 나타나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이 현상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잘못하면 즉 불안정 경쟁으로서 독점화하거나 투기가 발생하면 부동산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즉 사람은 100명인데 100가구가 있는데 주택은 110개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집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이런 것도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부동산학이에요. 그래서 하나 정리해야 될 건 부동산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건 뭐냐면 인간과 부동산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뭐와 뭐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근데 부동산 학은 이 부동산 활동을 뭐 하자? 능률화시키자, 잘하자,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부동산학의 원리는 능률화시키는 원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능률성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최우선 원칙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능률성을 높이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을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 활동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 거래 활동할 때는 투기하지 말고 질서 확립에 목표를 둬야 된다.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하게 하는 거냐면 잘하자, 능률화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률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능률화시키자라는 거에 이론과 실무, 이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도 응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이론을 정립할 때는 논리성이 있어야 돼. 이 논리성을 학문적으로 과학성이라고 돼요. 과학이라는 학문은 논리적인 학문을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논리성이 중요하니까 과학성을 중시하고 실무에는 방법론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테크닉, 기술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성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연구한 부동산학을 대표적으로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이때 종합이란 말은 법률, 경제, 기술 등등을 합쳐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을 종합식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다.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활동, 그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 부동산 현상이다. 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자, 학문적 성격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뭐라고는 할 수 없다. 추자연 기초 순수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거 정리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서 이렇게 6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다라면 이 2개예요. 종합식 접근과 의사결정식 접근, 이 2개는 좀 기억해놔야죠. 종합식 접근, 의사결정식 접근. 종합식이라고 나왔어요. 종합, 복합 개념 나오면 어떤 걸 합쳐서? 법, 경기를 합쳐서 다양한 측면의 분야를 합쳐서 이해해 나가는 방식을 종합식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종합 나오면 법, 경기 나와야죠.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이해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식, 복합 개념, 법, 경기, 이게 같은 말로 봐야 돼요. 우리 학개론에서 종합식, 법, 경기, 복합 개념 다 같은 말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식 보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고 보시거나 나 합격만 할 거야 그러면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의사결정식 중요하죠.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부동산 학을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 그럼 중요한 의사결정이 뭐가 있을까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학개론을 여러 번 배웠을 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뭐예요? 투자 결정이야.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과 지출을 봤을 때 뭐가 커야 돼? 수익이. 근데 수익은 장래 발생하니까 야 미래값이고 지출이 현재값이니까 미래값을 당겨와서 현재값으로 봐야지. 이걸 무슨 법? 할인법, 할인투자,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이라고 얘기하죠. 할인투자 분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거나 투자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개발 결정이 있어요. 개발 결정. 개발은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개발하는 게 뭐야?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공급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은 건물 지어서 팔아서 돈 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금융 결정도 있어요. 자금 융통하는 결정이죠. 돈을 빌릴지 말지, 레버리지를 활용할지 말지 의사결정해야 되잖아. 뭘 비교해야 돼? 뭘 비교해야 돼요? 돈 벌려고 돈 빌리는 거죠. 돈을 더 벌려고 돈 빌리잖아. 그럼 빌린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뭐야? 이자율을 고려해야죠. 그럼 이제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빌린 돈을 가지고 수익률이 나왔을 거야.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든 종합 수익률이 나올 건데 이자율, 저당 수익률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돼요. 이자율이 작아야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겠지라는 거죠. 자, 결국 의사결정은 3가지가 중요한 게 투자결정, 개발결정, 금융결정이야. 이 3가지가 학교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왜 한다? 돈 벌려고 한다. 이거 딱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 또는 부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가정에 출발해서 돈 벌려고 부동산학 배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리적 존재이며 라고 얘기하는 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란 뭐예요? 손해볼 짓을 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보려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 돈 벌려고 부동산학을 접근해 나가는 방식을 의사결정식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넘겨서 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에서 우리가 주체를 얘기할 때 1섹터는 공적 주체 얘기하면 딱 3가지가 나와야 돼. 누구? 정부, 지자체, 공사. 이 3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 사적 주체, 2섹터라고 하고 3섹터가 있죠. 얘 하나 외워놔야죠. 기억해놔야죠. 복합 주체죠. 1섹터와 2섹터를 합치면 1과 2 더하면 얼마가 돼요? 3이 되듯이 3섹터는 1섹터, 2섹터를 합쳐서 복합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민간 공공합동 또는 민관 합동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 민간 자본이 투자된 사업이라고 하죠. 우리 알파벳 3개로 썼잖아요. BTO, BTL 이런 거. 민간 자본 투자 사업이라고도 얘기해요. 민자 투자 사업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어쨌거나 3섹터라고 얘기하면 복합 주체, 1섹터와 2섹터가 합쳐서 자본과 기술은 민간이 되고 인허가 절차, 법적인 것들은 절차는 공적 주체가 담당하면서 합쳐서 하는 거 3섹터.
자, 부동산 할 때는 속성에서 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얘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자,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 활동을 아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거죠. 수요, 공급, 투자, 개발, 관리, 감정평가 이런 것들, 이런 걸 할 때 윤리성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공중윤리는 대중에게 대한 대중에 대한 윤리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서비스는 뭐예요? 서비스는 누구에게?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고객에게 응대. 그러면 누구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 의뢰인을 다른 말로 고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해당되는 윤리를 서비스 윤리. 이건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먼 옛날에 20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고용윤리와 조직윤리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머릿속에 조직은 외부 조직윤리다. 이거 하나 별표 쳐놓고 외워놔야 돼요. 조직은 외부 조직윤리예요. 외부 조직윤리. 그래서 조직윤리를 정의할 때 여기다가 외부라는 말을 넣어서 암기하는 게 좋아요. 외부 조직. 외부 조직이라는 건 동업자끼리나 동업자나 또는 외부 협회, 단체와의 윤리를 외부 조직이라 그래요. 외부 조직윤리예요. 이때 이제 출제자가 속이려고 할 때 이거예요. 내부 조직원 간의 윤리를 여기 조직이 들어가 있어요. 내부 조직원 간의 윤리를 조직윤리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조직윤리는 무슨 조직윤리? 외부 조직윤리예요. 이 내부 조직은 뭐냐면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이게 내부 조직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고용윤리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 기억할 거, 외부 조직윤리.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이에요. 외부 조직은 동업자끼리 또는 사장과 협회와의 이런 관계의 윤리를 조직윤리라고 한다. 그래서 외부 조직윤리 하나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다? 능률성의 원칙.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게 부동산학의 목적이니까 이때 능률성의 원칙에서 소유할 때 잘하자라는 건 뭐다? 소유를 잘하자. 부동산 소유를 잘하자. 가장 좋은 이용하자. 최유효 이용하자. 거래할 때 잘하자를 뭘 의미한다? 질서 있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전하게 사기당하지 말자, 경제성, 수익성을 높이자, 공정하자 이런 것들은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능률성의 원칙 하나를 정확히 암기해야 되고, 이따가 문제에 다 나올 거니까 이건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고 부동산의 개념 보죠. 자, 1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거죠. 얘 모르면 다른 거 다 버리더라도 이거 먼저 외워야 돼요.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이거 주구장창 수백 번 했어요. 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이해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이 뭐냐의 개념의 뜻을 복합적으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이해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복합 개념이다, 종합식이다 나오면 법경기가 나와야 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 5개 외워야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이라는 건 돈과 관련됐으니까 자산, 자본, 재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산에 해당되는 거, 재산, 자산, 자본, 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개론에서 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경제활동이 뭐예요? 경제활동,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 그래요? 시장이라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시장이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뭐와 연관져야 돼요? 수요, 공급 연관돼야 돼요. 수요, 공급의 정도, 얘가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는지의 정도를 뭐라 그래요? 경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는 수요, 공급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이 떼어놓을 수 없는 용어들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찍더라도 시장 나왔어, 수요, 공급 이렇게 찍어야 돼요. 시장 위험 많이 나오잖아요. 투자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발에서도 나오고, 시장 분석도 나오면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고, 시장 분석, 시장 위험 이런 것들 다 수요, 공급 관련된 거예요. 이 수요, 공급을 다른 말로
경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경기가 수요 공급의 정도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때 경제활동이 수요 공급이니까 생산재는 공급과 관련됐고 소비재는 수요와 관련돼 있고 거래하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상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 측면. 자, 기술적 중요한 단어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물리적이라고 해석하죠. 이거의 뜻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감정평가 넘어갈 때 물리적 감가, 물리적 내용연수 이런 말을 써요. 또는 물리적 관리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건 다 물리적, 기술적 똑같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물리적 감가, 감가인데 눈에 보이는 감가가 뭐야? 마모파손을 얘기해요. 물리적 내용 연수가 뭐야? 눈에 보이는 건물의 나이 마모파손에 의해서 없어질 때까지 이게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 나이를 이걸 버팀 연수를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얘기해요. 마모파손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감가는. 어쨌거나 부동산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해석하는 걸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암기해야지. 위와 뭐가 간이 안 좋은 뭐다? 환자다. 이렇게 했었어요.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자, 그다음에 법률에서 봤을 때 협의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법에서, 민법에서. 그래서 민법이 정의하고 있는 것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토지 정착물을 얘기한다. 법에서. 좀 더 넓은 개념의 광의의 의미의 부동산을 봤을 때는 협의부동산인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까지 합쳐서 얘기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준부동산 얘기했을 때 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야. 부동산에 준한다 그랬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에 준하는 거예요. 동산등이죠. 근데 부동산에 준하는 이유가 뭐냐? 부동산은 무조건 법률적으로 등기 등록을 해야 돼. 공시제도를 갖춰야죠. 근데 동산인데도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는 게 있네. 비슷하네. 그래서 결론은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할 때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준부동산을 얘기할 때 부동산은 아니야. 근데 뭐에는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은 에는 포함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얘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인데 부동산 아니에요. 동산 등인데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무슨 측면에서? 법률적 측면에서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 내용은 무조건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적 측면의 개념과 무형적 측면의 개념을 구분한다라면 우리가 기술적 물리적을 아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태가 있겠지. 그래서 유형적 개념 뭐밖에 없다? 기술적 물리적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면 법이나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형적 측면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과 무형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거죠. 1번 보너스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정리해놓고 자,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한번 잠깐 우리 해석해보죠. 이것도 뭐 수십 번 했던 얘기인데 개발권 양도제 일단 결론적으로 딱 하나가 나와야 돼.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이다. 미실시 제도이다. 자, 개발권을 양도해서 보상을 받으라는 제도죠. 왜 보상을 받냐? 규제를 내서 이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볼 수 있잖아. 근데 정부가 보상을 안 해주는데 규제해서 개발하지 못한 만큼을 이걸 뭘로 줄 거니?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 개발권을 뭐해서? 양도해서 보상을 받으라는 제도죠. 자, 그래서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우리 뭐 여러 번 했던 얘기니까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여기가 규제지역이에요. 규제지역. 그러니까 원래는 둘 다 A지역과 B지역에 5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야, 너는 1층까지만 짓고 더 이상 짓지 마라고 규제를 했어요. 그럼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죠. 그럼 내버려 둬라라는 말로 보전지역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발생하겠네요. 근데 정부가 보상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의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즉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야, 여기는 규제해서 개발 못하겠는데도 보상을 안 해주니까 이 형평성에 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가 야, 그러면 개발하지 못한 만큼의 이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죠. 위로 개발하지 못하게 한 거니까 무슨 공간?
공중 공간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개발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걸 뭘로 줄 테니 개발권으로 줄게. 권리로 하나 줄게. 소유권과 떼어내서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개발권만 팔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이 개발권은 여기선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선 개발할 수 없어. 근데 어디서는 이 개발 지역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권리로 해줄게. 그래서 원래 5층까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개발권을 사오면 더 높게 짓는 걸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돈 주고 팔았으니까 보상이 이루어지겠네. 이 보상은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게 아니죠. 거래를 통한 거죠. 뭐 거래? 개발권 거래예요. 그럼 개발권의 공급자 누구? 개발권의 공급자,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개발권 공급자. 개발 지역의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을 사왔잖아. 개발권의 수요자. 그러면 개발권의 수요 공급이 일어난 거잖아요. 수요 공급 어디서 일어나? 시장.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발권을 사오면 여기서 원래는 5층까지인데 더 지을 수 있으니까 초과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개발권에 이전이 잘 되려면 이 개발 지역의 지가가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지가가 비싸야 돼요. 지가가 싸면 개발권 사와 안 사와? 안 사와. 땅 사서 건물 짓지 개발권 굳이 사올 이유가 없어요. 지가가 너무 비싸고 택지가 부족해. 근데 건물을 더 많이 짓고 싶어요. 땅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발권을 모은다, 사온다. 그래서 건물 높게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규제는 강화돼야 될까, 완화돼야 될까? 완화? 강화? 완화? 강화? 생각을 좀 해봐요, 생각을. 얘들이 그냥 마음대로 건물을 지으면 개발권 안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여기서는 규제를 강화시켜서 야, 니들은 개발권 없으면 절대로 건물 더 지으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더 짓고 싶은 사람은 개발권을 사오겠지. 규제를 안 해. 더 높게 지으나 낮게 지으나 뭐 별 상관을 안 해. 개발권 사야 안 사요? 안 사겠지. 그래서 이 개발자의 규제는 뭐 돼야 된다?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강화해서 개발권 있을 때만 초과 용적률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죠. 그러나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미실시 제도다.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다라는 거. 개발권 양도제.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 뭘 정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머릿속에 딱 듣고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뭔가 빠진 게 있다라면 야, 이건 좀 생소한데 야, 이건 내가 잠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문장이 있으면 얼른 그 부분만 딱 적어놓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용 규제가 있을 때 규제 지역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손실이 발생해요.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권이라는 공중공간에 해당되는 용적률은 공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걸 부여해서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공중공간에 대한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좀 넘겨서 이거 보죠. 토지 소유권의 범위. 시간이 또 너무 여유 있게 좀 속도를 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할 때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표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중 지하까지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공중 지표 지하 하나, 둘, 몇 차원? 3차원. 이 3차원을 입체 공간이라고 그래요. 입체 공간. 이때 이제 모든 공중지하 무한히 인정되는 건 아니죠. 일반적인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때 민법에서 정당한 이익은 범위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까지는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데 그 아래나 그 위는 개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누구 거다? 국가 거다. 공공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공중권, 이건 공적 지하권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걸 한계심도를 기준 잡아서 이거 밑은 정부 거, 한계심도 이내는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거죠. 이때 이제 지표에 대한 경작 건축 용수권 하나 기억해놔야죠. 이 용수권,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권리예요. 물을 쓸 수 있는 권리인데 이 물이 어디에 있는 물?
지표에 고여 있거나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예요. 용수권은 어디에 해당된다? 지표권에 해당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고, 공중권의 아까 용적률은 공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니까 사적 공중권을 얘기하는 거고, 자, 지하권에, 개인 권리 인정되는 지하권에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되는데 미채굴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내 땅 아래에 있는 석탄, 석유는 내 것이 아니다. 광업법에 의해서 따로 권리가 인정돼야지 내 땅이라고 토지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민법에서 212조를 보니까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라는 것, 이 상은 어디예요? 공중, 하는 지하,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 지하까지. 그럼 입체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민법에 입체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상하가 입체 아니야? 상하, 지표 상하, 입체 규정 있어, 없어? 있어. 입체 규정은 있어. 그러나 방금 얘기했던 건 뭐냐면 구체적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더라는 거야. 야, 공중으로 3km까지, 지하로 1km까지만 개인 권리 인정돼. 이렇게 구체적인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입체 규정은 있어요.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만 정해져 있지 않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법원이 판단해 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 소유권에 대한 공간 범위를 받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얘죠. 예. 외워야죠. 우리가 이제 정착물이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죠. 그럼 뭘 정착물이라 하냐? 원래 움직이는 거였는데 건물이나 토지에 딱 부착되어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걸 정착물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부착돼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때 오랫동안 단단히 이유 있게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부착돼 있으면 이거 정착물로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자, 부동산에 취급되는 건 토지 정착물도 부동산에 취급되고 건물에 붙어있는 정착물도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정착물이 되면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건물에 부착될 때 이렇게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부착돼 있으면 돼요. 이유 있게 오랫동안 단단히 잘. 자, 손상이 있어야 되냐? 이거 중요하죠. 자, 제거했을 때, 분리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건물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떼어냈는데 건물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네.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상이 있어야, 떼어냈는데 제거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건물에 수도꼭지 붙어져 있어. 떼어냈다면 물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얘는 뭘로 보는 거야?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저기 스위치 붙여져 있어요. 떼면 불을 못 켜. 그 기능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뭘로 보는 거다? 정착물. 근데 액자가 붙어 있네. 떼어내도 건물의 기능과 상관이 없어. 이건 동산으로 보는 거죠. 정착물 아니니까. 자, 용도에 맞도록 제작되어서 했고, 임대인 설치에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하는 거죠. 특정 목적으로 있거나 항구적, 영구적으로 설치할 목적이 있었을 때 이건 정착물이다. 주의할 거 이거죠. 떼어냈을 때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이다. 임대인이 설치해야 정착물이다 라는 거예요. 자, 토지에 붙어져 있는 것 중에 이제 토지의 정착물을 두 개로 나눠요. 외워야죠. 독립정착물. 이 독립이라는 건 뭐와 독립이야? 토지죠, 토지. 토지와 독립된 뭘 얘기하는 거야? 정착물.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정착물의 주인도 따로 인정해 줄게 라는 거죠. 그럼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땅은 갑에게 정착물, 독립정착물, 을에게 팔 수 있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 소유권이 정착물의 소유권이 따로 인정되는 거예요. 네 가지 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외워야죠. 건물,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모, 등기된 임모,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 네 개는 다 별도의 땅 주인과 상관없이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더라. 얘는 누구 거? 건물 등기부 소유권자. 얘는 누구 거? 이름 밝힌 사람 거. 얘는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자. 얘는 누구 거? 경작자 거예요. 땅 주인과 상관없이 별도의 소유권 인정되는 거죠. 4개 외우고. 이것 뺀 나머지는 정착물인데 이 4가지가 아니다. 그럼 뭐다? 종속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종속 정착물은 정착물 맞아요? 그럼 부동산 취급되는 거 맞아요? 그럼 중개 대상이 돼요? 안 돼? 돼요. 정착물이면 중개 대상이 되지. 중개사법에서 기본적으로 중개 대상물은 토지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배웠잖아. 아, 네. 자, 그러니까 축대, 도로, 교량, 제방, 돌담 이런 것들 다 토지에 붙어져 있어.
이거 정착물인 거예요. 다만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토지 거래할 때 같이 거래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된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에요. 중개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분리해서 거래는 안 되고 토지에 속해져 있어서 거래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의할 거. 자,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생과 나무. 자, 얘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정착물 맞아요? 맞아요.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중개 대상은 돼? 부동산을 취급돼? 맞아요. 정착물 맞아. 다만 종속된 정착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봤을 때 나무를 보면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등기돼 있으면 독립된 정착물. 경작의 노력이 없이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종속 정착물.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딱 하나. 뭐? 가식, 수목. 얘들 보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라고 나왔어요. 가식, 수목. 이식 중인 수목은 일시적으로 잠깐 놓은 거잖아. 영구적으로 붙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정착물 아니니까 부동산이 아니겠는데요. 부동산이 뭐다? 동산. 이렇게 보는 거죠. 임차인 부착했을 때도 얘는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부착한 걸로 보는 거예요. 얘도 정착물이 아니다. 판자집도 일시적인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살 목적으로 지은 거 아니야. 일시적이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분리과실은 경작 수확물이에요. 사과가 나무에 붙어져 있으면 이 사과는 나무로 취급되지만 떼어졌어. 그럼 움직이는 과실이잖아요. 분리된 과실은 뭐다?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분리과실은 얘는 분리된 거에 분리된 거. 그럼 미분리과실은 뭐야? 미분리과실은 나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분리과실은 명인 방법이 있거나 알아서 잘 자라거나 이것들은 미분리가 나무로 취급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져 있으니까 얘는 정착물 맞는데 여기에 분리과실 떨어진 사과가 나무에 떨어진 거야. 그럼 당연히 동산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이제 가을이 오면 잎사귀가 붙어 있으면 부동산이야. 떨어지면 뭘로 바뀌어? 동산. 아,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뀌는구나. 낙엽이 떨어질 때.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어찌됐거나. 자, 하나 기억해보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할 때, 야,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면 불분명할 때는 일단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건물을 팔았는데 붙어져 있는 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내가 다 떼어서 가지고 껍데기만 주면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계약에 문제가 다 생겨. 그러니까 모르면, 지식이 없어서 모르면 일단 뭘로 취급하고? 정착물.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거래됐으니까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야, 이거 정착물 아니었네, 동산이었네. 그럼 떼올 수 있더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다면 뭘로 취급한다? 정착물로 취급해서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걸 일반 원칙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뭐 다 가벼운 얘기들이고. 자, 이거 하나 틀리면 또 안 되는 거. 얘는 그냥 보너스로 탁 복합이란 개념 나올 때 구분할 수 있어야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보겠다. 그럼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보겠다? 법경기로 나누어서 보겠다라는 얘기고,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이 합쳐진 거잖아요. 토지와 건물도 각각의 부동산이지만 거래될 때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거래할 때 건물 따로 토지 소유권 따로 거래할 수가 없어요. 항상 거래할 때 일체로 거래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결합된 상태로 다뤄져서 부동산 활동 대상이 될 때, 즉 거래할 때 결합된 상태로 토지 건물이 거래가 일어난대요. 그럼 얘 합쳐서 이루는 말이 필요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그럼 한번 잠깐 정리해 볼까요? 우리 감정평가할 때 몇 개의 원칙이 있었어요. 자, 원칙이 있을 때 여러 가치가 있는데 가치는 여러 개죠. 그럼 감정평가할 때 무슨 가치를 원칙으로 할 거냐? 무슨 가치? 시장가치 원칙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현황평가가 원칙이지.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도 할 수 있죠. 실제와 다르게 뭘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정리해보면 시장가치 원칙이에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 외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럴 만한 이유 첫 번째, 법령의 규정. 두 번째, 의뢰인 요청.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알 수 있고, 현황평가 원칙이에요.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또 세 가지. 그럴 만한 이유, 법령의 규정, 두 번째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거와 마지막 하나 이제 물건별 평가할 때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여러 개 있으면 각각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죠. 이때 그럴 만한 이유를 각각 규정해 놨어.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하여 평가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평가하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거였죠. 그러면 복합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어떻게 평가한다? 일괄 평가해야 된다. 여기에 일체로, 결합된 일체로 거래되니까 얘를 복합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무슨 평가? 일괄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개별 평가지만 야 일체로 거래되니까 일괄 평가해야지 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다. 문제 풀어보죠. 자, 보죠. 페이지가 14페이지. 페이지 14페이지.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내가 잘 풀겠지. 내가 잘 푸는 걸 여러분이 마치 잘 푸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이 지문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는 것만 해석하고, 이제 그리고 문제를 기출문제 할 때는 가능한 제가 꼼꼼히 해석해 줬어요. 근데 이제는 문장 하나씩 하나씩 단어를 꼼꼼히 보기보다는 키워드를 찾아서 야 이건 나오면 이게 나와야지, 이렇게 연결되면 틀린 거지, 이렇게 빠르게 맞고 틀리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보죠. 민간에서 볼 때 효율성과 형평성 누가 더 중요시 된다? 효율성이 무조건 중요시 돼요. 이거 능률성 얘기하는 거예요. 능률성. 부동산학은 잘하자는 거죠.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것보다도 능력 있고 투자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걸 목적으로 하니까 효율성이 무조건 중요시해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중시한다는 건 틀렸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거가 아니라 정부 입장도 효율성을 중시해. 근데 정부는 모든 사람 고르게 잘 사는 게 목적이니까 효율성을 중요시하지만 그와 함께 형평성의 균형을 맞추거나 조화를 이루려고 목적을 취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정부 입장도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지는 않는다. 무조건 효율성이 중요시해요. 근데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이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 학은이라고 나왔어요. 어쩌고 저쩌고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초자형 기초순수는 관련이 없다. 3번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 의사결정식 접근 나왔네요. 의사결정, 투자결정, 돈 벌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윤의 극대화가 나와야죠.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하는 가정에 출발한다. 얘는 맞고. 자, 4번에 부동산학 접근 방법에서 종합식 이렇게 나왔네요. 종합 나오면 법경기 나와야죠. 근데 뒤에 내용 보니까 법경기가 없어.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종합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행태과학적이라는 건데 이런 거 나왔다고 이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종합식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법경기로 복합 개념으로 이해 나간다. 법경기가 나와야, 법경기 등이 나와야 이게 종합식 나오는 거예요. 자, 5번에 보니까 소유활동을 최유효 이용하자. 그럼 소유활동을 잘하자는 거죠. 잘하자를 뭐라고 한다? 능률성의 원칙이라 그래요. 능률성의 원칙. 최근에 나온 지문이 이거죠. 마지막에 부동산학에서 능률성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1번 보죠. 넘어가서. 자, 옳은 거.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기술을 개척하는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추자형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이거 외워놔야죠. 자, 1번 원칙 중에 소유 활동을 최유효 이용하자라는 건 무슨 원칙?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나와야 돼. 경제성의 원칙이 아니라. 이 지문의 의도가 뭔지 이런 쓸데없는 단어에 내가 집중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이건 능률성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거나가 바로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3번에 보니까 윤리성이래요. 근데 윤리성을 요구하는 규범과학이자 이건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초과학이라 할 수가 없다. 추자형 기초순수는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되고, 자, 이론을 정리할 때 이론 분야는 뭐가 중시되냐? 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논리적인 학문을 과학이라 그래요. 이론은 논리적으로 정립해야 돼. 그러니까 기술성이 아니라 뭐다? 과학성이 중요시돼야 돼. 과학성. 그래서 이론은 과학성을 중요시하고
실무는 방법론적인 게 중요하니까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아직 안 나왔지만 혹시나 좀 어렵게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거 소개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내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머릿속에 암기할 때 이론은 논리적으로 정립해야 되는데 논리적인 학문을 과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정리해 놓고 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것.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죠. 현장에 임하는데 자,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물건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누가 가야 돼? 사람이 가야 돼.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가야 된다라는 임장 활동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물 활동과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으로 본다는 얘기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물 활동인데 이 물건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니까 누가 가야 된다? 사람이 현장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임장 활동은 부동성과 여기에 대물 활동. 우리 시험에서 부중성 대인 활동 이게 두 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 지문에서 부동성 대물 활동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넘겨서 2번 보죠. 자, 옳은 거라고 나왔네요.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가 공동으로 하는 걸 이걸 몇 섹터? 3섹터라고 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나왔으니까 돈 벌려고 나와야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 법경기 나왔네요.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건 뭐라고 한다? 종합식이라고 나와야 돼요. 종합식.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이런 건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추자연, 기초, 순수는 안 돼요. 이건 되지만 얘는 안 된다.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자, 윤리성이 요구되며 조직윤리라고 나오면 무슨 조직? 외부 조직. 이 외부 조직이 뭐냐라고 할 때 동업자끼리 동업자와 또는 사장과 협회와의 이걸 외부 조직이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라고 나왔죠. 이건 조직윤리가 아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간의 윤리인 고용윤리라고 해야 돼요. 고용윤리. 이게 먼 옛날에 한번 우리 시험에 20년 전에 한번 나왔던 거고. 자, 부동산은 소유와 이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좋은 얘기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한데 이것과 함께 뭐도 형평성도 중요시해야지. 야, 능력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잘 보살펴서 사는데 문제없게 해줘야지. 부동산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대표적으로 주택이니까. 그래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 중요시된다. 좋은 얘기. 자, 넘어가서 보죠. 부동산의 개념. 자, 옳은 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절대 헷갈리면 안 되죠. 자연인 아니죠. 자연은 뭐예요? 이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 유형이라고 나왔어. 유형.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물리적 얘기하는 거죠. 기술적, 물리적이니까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위치, 공간, 자연, 환경 나와야 돼요. 여기에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죠. 무조건 외워놔야 되고. 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라고 나왔어요. 협의 부동산이죠. 민법상 부동산 토지, 정착물을 말하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틀린 거 없네요. 옳은 지문이고. 자, 4번에 보니까 토지, 건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나올 줄 알아야 돼. 보니까 결합된 상태로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마지막에 봐야지.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야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아니죠. 복합 개념 부동산은 법경기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해 나가는 거고 토지, 건물, 결합된 복합 부동산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 보니까 복합 부동산 나왔는데 법경기로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랬죠. 얘는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와야죠. 가장 기본적인 거고. 넘겨서 1번 보죠. 자, 틀린 거. 토지는 물리적 형태로 지표면과 함께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을 포함한다. 맞아요. 맞죠? 이 세 개를 합쳐서 무슨 공간? 입체공간, 3차원 공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3차원 또는 입체공간이라고 하고 자, 이번에 3차원 공간 활동을 봤을 때
도시지역은 집가가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럼 땅을 집중적으로 이용돼, 넓게 이용돼? 집중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죠. 집약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토지 가격이 집가가 비싸니까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그럼 땅의 면적을 좁게 할 거고 자본을 많이 집어넣은 건물이 높아지거나 깊어지겠네. 그럼 공중이나 지하까지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입체화시켜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집약적 이용, 입체적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체 공간의 활동의 중심이 된다. 입체 공간의 활동이 된다라는 말은 지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도 높게, 지하로도 깊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왜? 땅값이 비싸니까 집약적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 집약화시킨다 같은 말이에요. 맞는 얘기지. 자, 지표권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권리를 말한다.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경자, 건축하거나 아까 용수권, 지표에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죠. 자, 지중권은 지하, 땅 중간이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권은 지하권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하 공간으로부터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하 공간을 이용할 권리를 말하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용수권이에요. 이 용수권은 어디에 포함된다? 지표권이에요. 지표권. 그러니까 지하권에는 지하수만 내 거라고 인정한다라고 나와야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말 나오면 안 돼요.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용수권은 어디에 포함된다? 지표권. 이게 한 2년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와서 많이 틀렸어요. 이 지문이. 지중권은 지하권을 얘기하고 지하공간 활용하는 건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용수권은 어디에 포함된다? 지표권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표권. 자, 공중권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일정 범위라는 건 사적 공중권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적 공중권 이상의 공중공간은 공공기관의 공익목적을 수행해 사용할 수 있는 정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틀린 건 4번. 용수권은 어떤 권리에 포함된다? 지표권. 자, 2번 보죠. 옳은 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기술적 개념, 물리적 기술적 개념,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이렇게 나와야죠. 자, 공간, 환경, 자연 맞는데 자산, 자본은 이건 경제적 개념이니까 틀리고. 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방을 갖추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뭘 얘기하며 동산을 말하며, 그러니까 준부동산을 정의할 때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말하며 라고 나와야 돼요. 자, 얘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부동산은 아닌데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3번에 민법상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포함하는 광의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문장이 뭔가 좀 헷갈리게 나왔어요. 한번 보죠. 민법상 부동산은 이렇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이 문장이 좀 어렵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을 연결시키는 걸 봐야 돼요. 민법상 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당연히. 민법상 부동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중간이 어렵게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는 주어와 서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상 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을 의미하나? 아니지, 틀린 거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좀 더 해석하면 이건 들어가면 안 되고 협의의 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고 얘와 얘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만 나와야지. 주어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장이 맞냐 틀리냐 해석할 때 주어 서술을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틀린 얘기고. 자, 토지 건물이 나왔네요. 토지 건물이 결합된 상태로 나왔으니까 뭐라고 나와야 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와야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 자, 경제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접근할 때 자산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이니까 부동산은 소비재이자 동시에 생산재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자본, 자산도 될 수가 있고 상품도 될 수 있다. 당연히. 그래서 5번 얘기하는 거고 5번이 옳은 질문이고 우리 일단은 너무 쉬우니까
3번 보죠. 옳은 거. 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정착물과 준부동산이다가 아니라 얘는 협의부동산, 민법상 부동산과 준부동산 합친 건 뭐라고 하냐면 광의부동산은 이라고 나와야 되죠. 토지는 생산재이자 동시에 소비재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기술적 개념은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그래서 위치, 공간, 환경, 자연 나와야 되는데 상품은 얘는 경제적 개념이죠. 결국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경제적 개념 5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 중요한 질문.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자, 얘는 알아서 잘 자란 나무죠.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요. 근데 독립정착물은 아니고 종속정착물이다. 정착물이니까 얘는 부동산을 취급한다 안 한다? 취급한다. 부동산 취급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가 중요하죠. 정착물로 간주되어. 얘는 정착물 맞아요. 다만 종속정착물이죠. 그래서 중개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다. 맞죠? 다만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는 없다. 토지에 속한 걸로 거래할 수 있다.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종속정착물이니까. 4번은 틀린 게 없네요. 자, 복합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까진 맞죠? 근데 일체가 나왔어. 감정평가 시 구분해요, 일괄해요? 일괄하여 평가한다. 언제 구분한다? 가치가 다를 때. 가치가 다르면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개별로 평가하는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일부도 평가할 수 있는 걸 부분 평가할 수 있다. 부분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 보죠.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왔네요. 아까 정착물 아닌 거, 임차인 설치한 거, 임차인 설치한 물건, 가식, 수목, 판잣지, 분리과실. 이건 이제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왔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자, 가식,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다. 자, 나머지는 정착물 맞아요. 이건 독립정착물 있어요? 독립정착물 있어 없어? 독립정착물 4개 외워야지. 이거 4개. 뭐? 건물, 명인방법, 수목, 등기된 임모, 재배되는 농작물. 4가지 없잖아요. 그럼 얘들은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나머지는 다 종속정착물 얘기하겠네요. 국어 외워놔야죠. 국어 뭐예요? 인공수로 또랑. 인공수로 또랑. 5번 보죠. 자, 토지와 독립된 것인, 이걸 뭐라고 한다? 독립정착물이라고 하죠. 4가지. 건물, 그 다음에 명인방법, 수모, 등기된 임모,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 4가지 외워놓고, 얘는 종속정착물이죠. 이런 것만 나오면 너무 좋겠네요. 6번 보죠. 자, 틀린 거. 자, 조금 이제 어려운 좀 내용을 봤는데, 자, 틀린 거라고 나왔어요. 신축 중인 건물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축 중인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건물은 독립정착물 맞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와 별개의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을 인정하냐, 독립정착물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정착물. 건물이라고 하면 독립정착물 맞죠? 신축 중인 것도 독립정착물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겠냐? 하겠다라는 거예요. 판례에 의해서, 야,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도, 건물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도 이건 독립정착물로 봐줄게. 신축 중인 건물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모르면 넘어가야죠. 자, 2번째 한번 보죠.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췄대요. 수목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럼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죠. 그러면 독립정착물 맞아요? 독립정착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맞네. 독립정착물 되는 거죠. 자, 담장을 얘기했네요. 얘는 독립정착물 아니죠? 자, 보니까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얘는 종속정착물이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독립과 종속정착물을 해석하는 문제네. 4번에 보니까 정착물인지 불분명하대요. 그럼 일단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일단 정착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착물로 간주하고 누구에게 넘긴다? 매수인에게 넘기는 걸 일반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럼 1번의 이제 결론. 건물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건물의 어느 형태만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이거 이제 공법에서 뭐가 뭐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축 중인 건물도 독립정착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보존 등기한 임목이래요. 그럼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독립정착물이니까 독립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7번 보죠. 자, 정착물이 난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토지 건물에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말한다. 맞죠? 정착물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 자, 임차인이 설치했네요. 임차인 설치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붙인 거죠.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일시적 부착에 해당되니까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본다라는 거 맞네요.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은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이다. 자, 민법상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거. 토지의 일부다. 떼어놓을 수 없고 토지에 속해 있다.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을 얘기하고,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뭐라고 한다? 독립정착물이죠. 그래서 민법상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져 있는 것 중은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이때 독립정착물 4가지 외워놔야 되고, 자, 제거하여도 나왔네. 제거하여도. 분리하여도 제거하여도. 그럼 문제를 일으켜야 돼, 안 일으켜야 돼요? 일으켜야, 떼어낼 때 문제가 있어야 붙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착물로 본다죠. 자, 제거해도 손실이 없대.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다.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돼요. 4번. 제거했을 때 또는 여기에 분리했을 때 건물에 기능이나 효용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손실이 있어야,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이다. 문제가 없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토지정착물 중에 도로교량 울타리 이렇게 나왔대요. 여기에 독립정착물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독립정착물 4가는 딱 기억해놔야지.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방법 수모, 재배되는 농작물. 그럼 얘는 토지 정착물 중이라고 나왔으니까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을 다 얘기하는 거네요. 토지의 일부에 포함된 종속된 물건, 종속 정착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예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네, 너무 좀 느슨했나 봐. 자, 어쨌거나 쉬었다가 부동산에 분류 볼 건데, 토지 분류는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최근 20년 동안에. 근데 우리가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년 나온대. 그럼 맞아야 돼, 틀려야 돼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건 무조건 맞아야 돼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것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대충 알겠지라고 넘어가지 말고 꼼꼼히 따져서, 야, 이번 시간에 내가 토지 분류는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되겠다. 모르는 거 하나 나오면 내 집에 가서 복습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습하시라고, 쉬는 시간에. 네, 쉬었다가 보죠.